상승과 하락을 사실 아직 디지털 자산에서 명확하게 좀 이렇게 분석해내는 게 좀 어려운 면들이 좀 있어가지고 특히 하락할 때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또 겹쳐가지고 그래도 이 위기 속에서 기회는 온다. 그래서 어떤 기회들이 오는지 좀 네. 차근차근 시장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일단 차트를 보면 오늘 10시 기준이고요. 오전 10시 기준이고 7만 1,000달러 정도 선에서 횡보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시간 보시면 요때 좀 떨어졌죠. 이게 네. 어제 한 오후 8시 반부터 조금 살짝 떨어졌다가 이제 9시 반 PPI가 발표되면서 좀 떨어지고 그 뒤로는 이제 FOMC까지 이어지면서 코인이 이제 한 단계 가격을 좀 낮춰서 7만 달러 초반선에서 좀 횡보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지금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네요. 7만 달러 아래로는 가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네. 생각하면서 오늘 7만 달러는 그래도 유지하자가 목표였습니다. 네. 다행이다.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어제 생산자 물가, 미국 PPI 얘기를 하셨는데 생산자 물가 발표 이후에 좀 비트코인이 아까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좀 떨어졌어요. 떨어졌죠. 네. 어떤 특별한 이슈가 있었나요? 일단 뭐 전망치보다 이제 2배 넘게 0.7% 상승했기 때문에 전월 대비 원래 전망치는 0.3% 오르지 않을까 했는데 좀 많이 올라가지고 좀 물가 상승 압력이 심해지지 않나. 라는 이제 시장에 좀 실망감이 걱정과 우려가 좀 있고요. 사실 이게 비트코인이 무엇보다 금리와 되게 밀접한 이 자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좀 많아지겠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형성이 되면 오릅니다. 근데 이제 물가 압력이 좀 생기게 되면 상승 압력이 생기게 되면 금리 인하가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이제 우려가 좀 생겨나면서 그럼 비트코인이 더 이상 좀 오를 만한 재료가 소진될 수 있겠다라는 좀 실망감이 시장에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란 전쟁 발발하기 전 수치니까 맞습니다. 이게 이게 그래서- 조금 있으면 더 좀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네요. 네, 정확하게 딱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 이게 2월 PPI이기 때문에 전쟁은 2월 말에 이제 시작이 돼서 아직 3월치가 집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2월에서부터 이렇게 이게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다음에 나오는 3월 지표는 얼마나 안 좋아질까라는 이제 시장에 좀 큰 걱정이 서렸던 거죠. 그래서 이 기사도 이란 전부터 물가 상승이 너무 심각하다라고 이제 헤드라인이 잡힌 건데 좀 정확하게 좀 이제 시장의 우려가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PPI 같은 경우는 사실 예상하지 못했던 높은 수준의 물가였고 시장이 바로 반응했습니다. 어제 사실 메인 이벤트는 PPI보다는 조금 더 관심을 그 연방준비제도의 FOMC 이 발표가 금리 발표가 더 많은 이제 주목을 받았었는데 그건 또 조금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게 메시지가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되게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FOMC 회의 끝나고 연설하면서 다양한 메시지를 시장에 주긴 했는데요. 네. 일단 뭐 시장의 예상대로 거의 99% 이상이 이제 금리 동결을 예상을 했었고 부합했습니다. 이제 금리를 동결했고 올해 한 번 정도는 그러니까 인하를 할 수 있겠다라는 전망도 유지를 했습니다. 대신 또 재밌는 게 이 인하를 이제 택한 위원이 있습니다. 연준 위원들이 있는데 이제 스티브 미란이라고 하는데 이분만 이제 인하를 찍었고 네. 나머지 이제 연준 위원들은 다들 동결 뭐 이런 식으로 간 거죠. 근데 재밌는 게 이 연준 인사 안에 트럼프가 이제 꽂아 놓으신 분들이 3분 계신데 네. 뭐 크리스토퍼 월러 그리고 뭐 미셸 보우먼 그리고 이제 스티븐 마이런까지 이렇게 3분이 계신 건데 스티븐 마이런만 이제 인하를 한 거죠. 보통은 셋이 같이 인하를 네, 하자고 맞아요. 하는데. 전에도 이제 이전까지만 해도 인하의 이제 해표는 항상 나왔는데 이제 한 표밖에 안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란 전쟁까지 이제 일어나면서 좀 전반적으로 민심이 안 좋아진 상태에서 이제 트럼프의 측근들조차 인하에 선뜻 손을 들지 못한 상황이 됐다. 이게 또 어제 새로운 소식도 있었잖아요. 유럽 국가들이 이제 경제 나토를 맺자라고 일본, 뭐 한국, 캐나다 쪽으로 이제 뭐 손을 건넸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네. 이런 거 보면 그 뉴스가 나오기 또 전날에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 좀 보내줘라고 유럽에 요청을 했었는데 SOS가 잘 먹히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좀 고립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트럼프가 계속 이제 궁지에 몰리고 있지 않나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일단은 어제는 조금 의외였던 건 뭐냐면 PPI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물가 상승에 대한 압력이 좀 있는 상태라는 건데 지금 연준에서 점도표가 어제 나왔었는데 거기에 연내 1회 정도
금리를 인하할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사실 그 전 전망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하셨다시피 트럼프 편인 3명 중에 원래는 셋 다 인하를 해야 되는데 한 명만 인하를 선택할 정도로 지금 상황이 좀 주시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와중에서도 사실 물가 상승에 대한 어떤 부분이 좀 많이 반영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사실 이 부분도 있고 또 파월 의장의 또 신상 발언이 있어서 그것도 화제가 됐죠. 네, 파월 의장이 연설을 좀 진행을 하면서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살짝 언급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 이제 금리 인하 안 할 거냐 이런 걸 계속 물으니까 금리 인상은 왜 생각을 안 하냐, 금리 인상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이게 또 디지털 자산 시장에도 좀 영향을 줬고요. 네. 다음으로는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파월이 또 연루된 조사가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조사 중에 이제 사퇴는 안 하겠다. 후임 인준이 안 되면 나는 이제 임시 의장직을 수행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가능한 게 파월의 임기는 5월 중순에 끝나지만 이제 연준 이사로서의 임기는 28년까지 지속이 되거든요. 그래서 연준 이사직을 이제 유지하면서 직무 대행을 할 수 있는 건데 사실 이 이란 전쟁이나 여러 가지 좀 사건들로 캐비너시 차기 그 지명자가 청문회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임기가 사실 한 2달 정도 채 안 남은 상황에서 청문회도 안 이루어졌다는 게 조금 시일적으로 긴박하다라고 보는 시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월이 이런 얘기를 했고 파월이 사실상 이 기조로 연준 의장을 좀 지속해 나간다면 아무래도 금리 인하 속도가 점점 더 늦춰지지 않을까라는 시장에 좀 우려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금리 인하도 아니고 동결도 아니고 인상까지 왜 고려를 안 하냐라는 발언까지 하다 보니까 좀 걱정이 좀 더 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최근에 어떤 우리 자산시장 가격은 이란에서 뭐가 터졌냐 아니면 중동을 이란이 어떻게 공격했냐 여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어제도 굉장히 중요한 공격이 하나 있었죠. 네. 어제도 이제 이스라엘 쪽이 발표한 건데 이란 정보 장관을 이제 이란의 말 그대로 제거했다. 네. 살해당한 거죠, 이제. 이란 입장에서는. 오늘 이런 발표를 했는데, 보시면, 이게 제 다음 장표에. 그러면 남은 분들이 몇 없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렇게 계속 뭔가 제거가 네. 되고 있는데. 이틀 전에도 또 주요 인사가 이스라엘에 의해서 또 사망하셨잖아요. 네. 정리를 해봤는데, 이틀 전에 이제 라리자니라는 사무총장이 돌아가지고, 지금 주황색 배경을 가지신 분이 사망한 이란의 지도부 수뇌부 인사들입니다. 지금 생존자로 이제 추정이 되는 분들이 모즈타바 그리고 이제 마수드 대통령 이렇게 두 분이 2명이 남았네요. 네, 주요 이제 인사들인 건데. 근데 모즈타바도 사실은 저희가 본 적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부상을 당해서 러시아에서 치료를 받는다 이런 기사만 봤지. 뭐 다리를 다쳤다 이런 얘기도 네. 있는데 사실 다리를 다쳤으면 그래도 대동 말고 나와서 이제 영상으로라도 성명을 발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텐데 그런 이제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 부상의 정도가 아주 심각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계속 전쟁이 가능한 거예요? 두 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전쟁은 뭐 의지의 문제가 아닐까 싶고요. 이제 조금씩 이제 확전이 되는 양상이에요. 처음에는 미군 기지들을 타격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인프라 타격이 좀 이어지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이란의 지금 최대 가스전 중동 거의 가스 제일 많이 나오는 이 사우스 파르스라고 하는 가스전에 이제 폭격이 있어서 이란이 한 대 맞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맞던지 아니면 다른 중동 국가의 인프라가 이제 타격을 당하겠죠. 그런 식으로 아마 확전보다는 뭐 이제 전쟁이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란을 누군가가 이제 이스라엘이나 미국이 공격하게 되면 이란도 절대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서방의 우호적인 이제 중동 국가들, 주변 국가들 공격하게 되는데 가장 큰 피해 국가가 이제 두바이인데요. 네. 두바이가 원래 이제 다음 달에 토큰 2049라는 좀 큰 블록체인 산업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토큰 2049라고 하면 이제 가을에 열리는 싱가포르 토큰 2049가 제일 유명하고 이제 두바이가 디지털 자산 허브로 이제 좀 새롭게 각광받으면서 이 두바이 토큰 2049도 한 2해 전부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행사였는데요. 이 두바이 토큰 2049도 이란 공습 여파로 고민을 하다가 결국엔 연기를 했다라고 이제 이번 주에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안전에 좀 위협이 되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좀
행사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이게 수만 명이 모이는 행사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폭격이나 이런 피해가 있을 경우에 사상자들을 최대한 이제 줄이기 위해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 두바이도 안전하진 않더라고요. 네. 네, 뉴스들을 보니까. 네, 이렇게 두바이 안전이 위협이 받으면서 이 디지털 허브로 좀 성장하고 있던 두바이도 브레이크가 걸렸는데요. 두바이에 상당히 이제 유명 트레이더들이나 이제 기업들, 이제 인플루언서 분들이 이제 거점으로 자리를 잡고 사업이나 이런 개인 활동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두바이 엑시트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보시면 여기가 지금 두바이에 있는 페어몬트 호텔이에요. 네. 이게 지금 불타고 네. 있죠. 이제 이 페어몬트 호텔 근처에서 이렇게 폭격을 받으면서 이 두바이 시내에 이렇게 큰 약간 전쟁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그냥 되게 시내 한복판처럼 네. 보이는데. 네, 이렇게 그렇죠. 보기 어려운 모습인 건데, 이게 14초짜리 영상이고요. 일론 트레이드라는 유명 디지털 자산 트레이더가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올린 영상입니다. 근데 이런 영상들도 뭐 불법 콘텐츠 게시라고 해서 이런 제재를 받고 있고, 이제 아랍에미리트 쪽에서 상당히 이제 이쪽에 이 아랍에미리트 UAE에서는 이러한 좀 노이즈들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계속해서 이탈이 되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 두바이로 이사를 왔다고 지난주에 이렇게 올리셨는데, 한 달 만에 두바이를 떠나시게 됐습니다. 이분도. 안타깝네요. 네, 그리고 유명 부동산 이제 사업가인 사무엘 리즈라는 이제 영국 사업가인데, 이분도 이제 3월 초에 이제 폭격 있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제 자신이 이제 돈을 들여서 전 세계로 나는 이제 두바이를 떠난다. 돈만 있으면 다 된다. 뭐 이런 내용의 트윗을 올려서 약 올리는 거예요? 문매를 맞기도 이 했습니다. 사람 나쁜 네. 사람이네. 이렇게 막 비싼 네. 전용, 호화로운 전용기 사진 올리면서 못 돌아간다고 하는 건 돈이 없어서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누가 해서 몰라? 좀 뭘 화제가 하시는 많이 거예요? 됐습니다. 우리도 네. 알죠? 네. 네. 이런 식으로 조금 두바이를 이탈하는 물결이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네, 이게 지금 사실 두바이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 세계의 디지털 자산 수도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이제 규제가 가장 좀 이제 뭐랄까요, 합리적인 규제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이 크립토 기업들이 많이 가서 하는데, 그 기업들이 지금 다 엑시트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 폴리마켓이나 뭐 이런 곳들에서도 연관해서 비즈니스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진행이 안 된다고 제가 현지에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저희 이제 관심사는 뭐 맨날 물어보는 거긴 하지만, 이란과 도대체 미국 휴전 언제 이루어지는 거냐. 지금으로 봐서는 뭐 오늘 가져오신 뉴스로는 기약이 없어 보이는데. 네, 저는 네. 뭐 이란과 이런 갈등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계속 생각을 했었고, 사실 뭐 60일 안에 전쟁 이런 끝내지 않으면 이제 타임라인도 원래 4주에서 6주였고 지금 벌써 3주가 지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60일 안에 이걸 끝내지 못하면 의회의 승인도 얻어야 되고, 승인을 뭐 얻지 못하면 이제 안전한 철수를 위해서 추가 30일이 있어서 최대 90일까지는 뭐 이제 의회의 승인 없이 전쟁이 지속 가능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은 좀 장기화 될 것이라는 이제 시선이 많은 것 같습니다. 폴리마켓 보시면 연말까지 지속이 될 거라는 이 베팅이 71%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제일 이른 것도 좀 보시면 4월 30일부터는 30% 이상 예상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뭐 4월 말이다, 5월 말이다, 6월 말, 뭐 더 가서는 연말까지 이어질 거다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애초에 4주, 5주 이야기했던 거는 이제 완전히 물 건너갔고, 네. 네, 그래도 저는 한 4, 5월이면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12월까지 보는 분들이 많으신 거네요. 일단 절대적인 수치 자체는 높은데 사실 이게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저희가 보는 건 71%잖아요. 근데 네. 올해 안에는 끝나겠지라고 생각하는 곳들이 원래는 한 80% 이상이었고, 4월 30일 이전에 끝날 거다가 역시 이제 한 70% 가까이 됐었는데 그게 떨어진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렇군요.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약간 5월까지는 갈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의견이 지금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다행입니다. 그 5월까지가 예. 네. 의회 승인 없이 전쟁을 좀 트럼프가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기간이 되는 거죠. 90일이니까. 네. 근데 보시면
네, 뭐 폴리마켓이 워낙 이렇게 예측 시장에서 성행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뭔가 인사이트를 주고 있으니까 재밌는 이제 사업을 하나 또 추진을 했는데요. DC 근처에 이제 DC에 The Situation Room이라는 바를 오. 오픈을 했습니다. 상황실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보통. 상황실인데 네, 백악관 상황실. 약간 이쪽은 이런 펍인데 느낌으로. 재밌게 네. 이제 백악관 상황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펍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 뭐 블룸버그 이제 뭐 터미널처럼 차트나 이런 데이터도 볼 수 있고 뭐 각종 뉴스나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바 안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팅을 해라. 이렇게 이제 만들어 둔 건데 또 폴리마켓이 이런 자신들의 사업을 좀 더 잘 진행시키기 위해서 디파이 스타트업 브라마라는 곳을 하나 인수를 또 했습니다. 이게 큰 베팅들은 자금이 잘 들어오지만 작은 베팅들은 아무래도 좀 유동성이 부족하기 마련인데요. 이걸 좀 해결하기 위해서 디파이 기업을 하나 인수를 해가지고 아무래도 이렇게 좀 디지털 자산에 익숙한 유저들을 폴리마켓에 끌어들여서 작은 베팅들도 좀 성공시키게끔 판을 키우려고 하는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미국의 그 큰 디지털 자산 거래소죠. 크라켄은 IPO 계획이 있었다가 이제 어제 좀 보류하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를 또 하기도 했는데 폴리마켓은 전쟁 특수로 또 장사가 잘 되는군요. 아, 네, 맞습니다. 크라켄은 지금 IPO까지 중단 선언할 정도로 사실 시황 자체는 좋지가 않잖아요. 네. 작년 10월 고점 이후로 한 40%가량 지금 하락한 상태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물론 현재 이제 다른 자산군 대비 선방하고 있다는 평가는 많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디지털 자산 전체 흐름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좀 더 많이 올라가야 된다는 이제 의견들이 많으신 상태고요.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IPO 시장은 괜찮았습니다. 뭐 서클, 뭐 블리시, 제미니, 그리고 뭐 이런 곳들이 이제 IPO를 성공하면서 뭐 146억 달러까지 조달을 했었는데, 이제 좀 크라켄은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잠깐 쉬고 다음을 좀 기약하겠다라고 한 상태고요. 다만 이제 토크나 기업인 시큐리타이즈는 2분기 내에 IPO를 좀 완료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디지털 자산 거래소와 어느 정도 이제 전통 금융을 좀 가지고 있는 좀 이런 기업들의 온도 차이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은연중에 저희가 이제 3월 초에 방송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네. 방송 중에 이 폴리마켓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말했나 봐요. 예, 많이 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원래는 이제 디지털 자산 투자하시는 분들만 아는 사실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모르다가 알게 된 거예요. 저희 방송을 보고. 그래서 이제 저한테 지인이 네. 야, 그거 자꾸 말하는 거 보니까 잘 될 것 같은데 투자 어떻게 해? 약간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분이 생기더라고요. 폴리마켓에 투자를 한다고요? 네네네. 아, 그런 네. 식으로 생각이 이제 드시나 봐요. 방송 듣다 보면. 근데 그분들에게 또 이제 전해드려야 되는 뉴스가 또 있었습니다. 폴리마켓이 마냥 잘 될 것 같지만 지금 이제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좀 벼르고 있다라는 이슈가 어제 나왔죠. 네, 뭐 배츠오프라는 이제 법안을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지난 밤에 이제 발의를 한 건데요. 네. 예측 시장을 좀 규제해서 이러한 좀 내부 관계자들의 좀 베팅을 금지를 하고, 또 이런 이란 전쟁 때도 있었는데 인명 사고 같은 게 발생하고 좀 사실 도덕적인 문제가 큰 건데 이런 네. 것까지 베팅이 올라오니까 윤리적으로 많이 어긋나 있다 이러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짚은 건데요. 전쟁이 났는데 지금 뭐 어디서 미사일을 누가 맞을 거냐 안 맞을 거냐를 가지고 도박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 이제 못하게 하겠다라는 내용의 이제 법안인 거죠. 네, 맞습니다. 도덕적이진 않으니까요, 사실. 네. 사실 그리고 내부 관계자의 베팅 문제고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꾸준히 있어왔고, 이제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베팅 시장이 좀 더 활성화되니까 이렇게 법안까지 나온 겁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이런 예측 시장 모델이 되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나 이제 다른 일반 대중들이 보시기에는 너무 생소하실 수 있지만, 사실 미국에서 워낙 이런 베팅 플랫폼이나 시장들 내기 같은 것들이 워낙 유행하고 친밀한 모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이용을 했고, 그래서 폴리마켓이나 칼시도 빠른 시간 안에 성장할 수 있었거든요. 맞아. 헬스장 이런 데 가면 사실 미국 분들 쉬는 시간에 이제 운동하고 한 타임 쉴 때 있잖아요. 네. 그때 이거 하고 있어요, 항상. 네, 지금 맞아요. 그 정도로 많이들 하시는 거긴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본적으로는 이게 베팅이다 보니까 약간의 도박성 요소가 있다 보니까 이게 많은 사랑받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내부자 얘기 잠깐 했는데, 내부자 하면 또 크립토 업계에서 제일 큰 내부자는 트럼프 일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어제 관련해서 또 재밌는 소식이 하나 있었죠?
네, 이제 트럼프 일가에서 이제 아메리칸 비트코인이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아들들이 이제 좀 관여되어 있는 거예요. 뭐 에릭 트럼프나 트럼프 주니어가 이게 이제 갤럭시 디지털이라는 이제 디지털 자산 기업이 하나 있는데 마이닝 기업인데 여기를 추월했다. 이 말이 뭐냐? 이 아메리칸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양이 갤럭시 디지털을 추월해서 순위가 올랐다라는 겁니다. 이 에릭 트럼프가 자랑스럽게 어제 자신의 이 소셜 미디어에 글까지 올렸을 정도고요. 네. 다음에 이제 제가 가져온 걸 보면 이게 그 비트코인 트레저리 넷이라는 플랫폼에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나요? 라는 걸 알 수 있는 차트인데 보시면 당연히 1위는 스트레티지고요. 여기 16위 보이시죠? 아메리칸 비트코인이 16위로 올랐고 원래 그 전에는 이제 17위 아래에 있었습니다. 갤럭시 디지털 홀딩스 자리에 있었던 게 이제 더 많은 비트코인 한 5개 정도 더 가지고 있어서 순위가 올랐고 그 위에 13위가 트럼프 미디어죠. 이 트럼프 미디어 회사도 13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허트 마이닝은 이 아메리칸 비트코인 그러니까 트럼프의 가족들이 이제 허트 마이닝과 함께 만든 게 이제 아메리칸 비트코인이고 그래서 일종의 관계사라고 보이기 때문에 제가 넣어놨습니다. 트럼프를 둘러싼 디지털 자산 기업들이 이렇게 많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뉴스들을 보면은 일반 투자자인 저의 입장에서 보면은 되게 헷갈려요. 왜냐하면 트럼프 일가는 계속 사고 있어요. 스트레지도 계속 사고 있어요. 그런데 또 크라켄은 지금 시장이 별로 안 좋아서 IPO를 잠깐 멈췄다라고 하고 이제 이런 정보들이 이게 왜 다들 전문가일 텐데 행동이 다르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시기적으로 이런 차이 있는 것 같아요. 가령 11월 이제 24년 11월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확정된 날부터 한 달 정도 사이 비트코인 거의 40% 정도가 올랐거든요. 네. 그때는 모두가 샀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되면 이 미국을 디지털 자산 1위 국가로 만든다는데 그러면은 비트코인 사는 거 맞잖아. 약간 이러면서 다들 샀는데 지금은 오늘 김재희 편집자님 여러 가지 이슈 소개해 주셨지만 뭐 연준에서도 지금 약간 신호가 엇갈리고 트럼프가 레임덕인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어떤 이슈가 있고 또 어떤 쪽에서는 트럼프 편을 여전히 드는 또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트럼프가 만약에 여기서 뭔가 이제 정치적으로 힘을 잃고 레임덕이 시작되면 디지털 자산이 계속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도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크라켄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거겠네요. 네, 좀 더 좋은 시기에 상장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 아무래도 IPO를 잘 성공시키려면 유동성이 풍부해야 되기 때문에 시황이 되게 영향을 미쳐서 크라켄은 그런 결정을 한 것 같고요. 대신 이제 클래리티 법안은 다시 한번 좀 의지를 다 좀 결의를 했습니다. 그 신시아 루미스 의원이 이제 공화당 상원 소속이죠. 디지털 자산 소위원회 위원장이자 이제 공화당 상원 의원이신데 어제 뭐 상혁 편집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행사 DC 블록체인 서밋에서 이제 클래리티 법안을 꼭 4월에 이제 표결을 붙여서 5월까지 통과시킬 거다라고 밝혔는데 이 시기가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상원 회기가 열리는 4월 중에 이제 상원 회기가 열리는 시기가 4월 13일, 4월 20일 이렇게 2주간 열리는데요. 이때 이제 표결을 붙여가지고 이제 의원들을 설득을 해서 이제 올려야 되는 건데 본회의에 그게 이제 5월 21일 전까지 진행을 해야 되는 건데요. 이제 3주 정도가 남은 거죠. 이제 상원 회기를 마치고 나서는 이제 5월 21일 이후로는 또 현충일 휴일이 또 시작이 돼가지고 의회 활동이 좀 중단이 되고 또 중간 선거 좀 활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이 시기 전까지는 내가 이걸 좀 진척을 시키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네. 이게 뭐 굉장히 셈법이 복잡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간에 되게 자기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선거 법안 하나 있잖아요.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인가요? 그 법안을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아무 법안도 사인 안 하겠다라고 맞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이 법안 자체가 공화당에 상당히 유리한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이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손을 들어줄 이유가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목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제 클래리티 법안도 쭈루룩 밀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관측이 이제 다수였는데 어제 신시아 루미스 의원이 아니다.
우리는 무조건 5월까지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긴 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들은 뉴스들 중에서 가장 좀 긍정적인 뉴스네요. 유일하게 기회 이제 찾는 중입니다. 제가 지금 기회를 좀 그러니까 찾아보고 있고요. 아까 위기가 기회다 이러셨는데 네. 지금 겨우 하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기회를 찾아본 뉴스를 하나 더 가지고 와봤는데 이번 주 화요일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스트레티지가 이제 좀 대량의 비트코인을 매수했다. 16일 밤에 이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한번 또 보시는 거죠.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을 사는 걸 좀 추적해 볼 수 있는 세일러 트래커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동그라미를 좀 표시해 놨습니다. 이게 뭐냐? 이 주황색 동그라미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트레티지가 얼마나 많은 비트코인을 언제쯤 샀냐를 알 수 있는 건데 작은 동그라미 좀 큰 거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좀 큰 동그라미들이 많이 보이죠. 그래서 중형 매수, 그 다음에 대형 매수. 보통 이제 1만 개 언저리로 산 다음에 2만 2천 개 언저리로 사는 이제 패턴들이 반복이 됐는데 최근에 이제 영구 우선주와 보통주를 매각해서 15억 달러 정도의 자금을 마련해서 이번 주에 2만 2천 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좀 사는데 모두 좀 소진을 한 것 같고 그래도 여전히 이제 스트레티지의 현금 보유량은 좀 풍부한 편이기 때문에 이어지는 좀 소형 매수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해서 좀 가져와 봤고요. 보통 패턴을 보시면 대형 매수 이후에도 이 1, 2주 안에 이제 소형 매수들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5천 개 언더로 좀 비트코인을 매집하는 모습들이 쭉 이어져 왔고요. 그래서 보통 1,000개 이상을 보유한 비트코인을 1,000개 이상 보유한 사람들을 이제 비트코인 고래라고 하는데 이런 고래다운 행적들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 라고 해서 시장이 좀 하방 떨어지는 순간에도 스트레티지가 좀 하방을 단단하게 다져줄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뉴스고요. 여기 아까 잠깐 저 재밌는 그림이라서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약간 밈이거든요. 크립토 업계에서 보시면 중간 크기의 원이 있고 큰 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내려갑니다, 가격이. 곧 내려간다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떤 밈이 있냐면 스트레티지와 마이클 세일러가 고점 매수의 달인이다라는 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많이 사면 불안해합니다. 따라가면 많이 사면, 그러니까 편집님 말처럼 뒤에 이제 추가 매수가 따라오는데 그건 물론 이제 좋은 일인데 이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조정을 받는 그런 경우가 또 있더라. 그래서 지금 보니까 되게 생각이 나가지고 밈이 최근에도 엄청 큰 동그라미 지금.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두렵네요. 그 두 개가 묶여 있더라고요. 지금 맞습니다. 보니까 제가 이게 다져주고 있다라는 표현을 쓴 게 사실 이게 좀 뭉뚱그려 말씀드린 거긴 한데 이게 주황색 선이 비트코인 가격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두 개가 찍히고 나면 뭐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소폭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패턴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번에 큰 점을 하나 찍었으니 좀 어느 정도 가격이 내려가는 와중에 실제로 어젯밤에 내렸죠. 네, 어젯밤에 내렸죠. 네. 인간 지표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트레티지가 또 이게 소형 매수로 계속 하방을 다져줄 것이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네. 또 내려가고 나면 또 오르기는 하네요. 그렇죠. 네. 이번에는 밈을 좀 벗어나 주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ETF 유입량이 요즘에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연속 순유입을 하다가 어제는 어땠습니까? 어제도 순조롭게 순유입을 이어갔는데요. 어제도 순유입이었나요? 네. 비트코인은 또 이제 이런 금리나 여러 가지 경제 지표 이슈에 조금 시장이 흔들렸지만 여전히 큰 손들은 스트레티지를 비롯해 이런 기관 투자자들은 순유입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연속 지금 8일 거래일 연속 이제 순유입을 이어가면서요. 이렇게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이게 작년 10월 이후로는 처음 있는 일이고요. 또 이더리움 역시 이렇게 10일 이후부터 계속해서 자금이 순유입하는 흐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안정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더리움은 어제 많이 늘어났네요. 네, 맞습니다. 거의 이제 그저께에 비해서는 한 3배, 4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12일에 한번 1억 달러대로 한번 들어오고 또 전날에도 이제 지난 전거래일이죠. 미국에서 직전 거래일도 1억 달러대로 또 이제 순유입이 들어오면서 이더리움도 이제 좀 가격이 많이 받쳐줄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뭐 이제 국내 투자자들께서 굉장히 이제 친숙하게 생각하시는 리플 관련한 소식이네요. 네, 맞습니다. 뭐 리플이랑 서클의 이제 은행 예비 인가를 받았다라면서 좀 이 헤드라인이 다시 생성이 됐는데 사실 뭐 리플이나 서클은 이미 작년에 이제 그 신탁은행이라는 예비 인가를 받은 거고요. 이게 좀 왜 회자가 됐냐면 그 미 통화감독청이라는 OCC 청장 이제
OC 청장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새로운 업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언제는 디지털 자산 같은 새로운 기업에게 이러한 좀 규제권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기회를 좀 부여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크립토닷컴도 뭐 은행이 된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이 굴드가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한 겁니다. 사실 신탁은행 뭐 예비인가라고 하면 그냥 일반 은행과 같진 않고 뭐 예금이나 대출을 할 수 있는 거라기보다는 이 기관들이 뭔가 자금을 만들면 항상 신탁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금융기관에 맡겨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크립토닷컴이나 리플 같은 디지털 자산 기업들이 할 수 있게 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